한국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번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소문이 있어. 행동 조심하라고. 역시 넌 우물안 개구리야. 난 한국의 실체를 보고 왔어. 네가 말한 후진국 한국은 꾸며진 내용이야. 내가 한국에서 벌어온 돈을 봐. 넌 한국에 가면 중산층도 아닌 가난한 찌질이라고. 제발 현실을 바로 보라고. 네가 모은 돈과는 비교도 안 되지? 진짜 가난한 후진국은 여기였어.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해외 각국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진짜 감동TV 조이나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장시성 우이안 현 황링마을에 살고 있는 천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의 작은 마을이고 회종 양식의 건축물과 옥상에서 작물을 햇볕에 건조시키는 전통 관행으로 유명한데요.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이 아주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이곳에서도 아주 가난한 농가예요. 이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생업을 농업으로 이어가고 기후에 따라 농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생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도시로 떠나 생계비를 벌어오고 싶어 하는데요. 베이징은 중국에서 평균 월급이 가장 높은 도시이죠. 평균 14,000위안, 한국 돈으로 26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베이징뿐입니다. 모두들 베이징에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베이징에서 일을 하려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베이징에 가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듭니다. 저처럼 가정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절대 꿈꿀 수도 없는 급여이죠. 한 달에 50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무척 잘 버는 수준이니까요. 우이안을 떠나 도시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 9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서 농민공을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우이안 지역에 남아 일을 할 경우엔 일자리도 열악할 뿐더러 일을 한다고 해도 벌 수 있는 평균 월급이 5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작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관리 중이며 버는 돈의 일부를 땅 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상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없다는 뜻이에요. 저희 집은 소유한 토지가 없었거든요. 우이안 지역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이안 지역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저의 전남친 아니 전남편 왕웨이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어느 나라든 농사일이 그렇듯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하더라도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이 큽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까진 이게 당연한 거라 여기며 살았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그 땅이 임대가 아니라 본인의 땅이라면 더더욱 부를 축적하는 것이 쉽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왕웨이랑 사실 빈부격차를 전혀 못 느꼈어요. 우리 집이나 왕웨이 집이나 오시며 집 크기며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왕웨이 집이랑 우리 집이 달랐던 건 딱 하나 있었어요. 왕웨이 집은 뭐라고 할까? 토지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해야 하나? 어릴 적에 놀러 갈 때마다 무리해서 땅을 넓히시고 저희 집에서는 그걸 보고는 왕웨이네 또 땅 샀다며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의아했죠. 집도 팔아버리고 돈만 벌면 땅을 사대니 참 유별나다 싶어 하셨죠. 그런데 성인이 된 후 지금은 그렇게 악착같이 땅을 사던 왕웨이 집이 좀 부럽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며 농사를 짓고 대부분은 임대료를 대주고 남는 건 거의 없는 쳇바퀴 같은 생활을 계속해와서 지금까지도 쌓아놓은 자산은 전혀 없어요. 자산만 없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저희는 가난해지고 있어요. 날씨 영향으로 농사를 한번 망치게 되면 그 애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항상 쌀을 꾸러 다니거나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늘 술을 드셨고 술을 드시면 엄마를 때리곤 했어요. 저는 그러면 동생들을 데리고 동네 다른 집으로 도망가거나 무서워서 밤새 우는 동생들을 보느라 방문고리를 붙들고 잠을 못 잤어요. 엄마는 그렇게 1년의 절반 이상은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이 집 저 집 일손을 도우며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이 집 저 집 사정이 모두 비슷했기에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빠는 오랜 농사일과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저희 집은 병원비를 감당할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대학에 갈 리는 만무하겠지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땅을 사들인 왕웨이의 집은 날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샌가 그 주변에 왕웨이네 땅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희 집 또한 왕웨이네 집에 재료를 갖다 바치고 있었죠. 마을의 최고 부자가 된 겁니다. 사실 왕웨이는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쭐한 모습으로 비아냥거리며 동네를 주름잡는 왕웨이가 꼴도 보기 싫었지만 굶어 죽기 직전에 살고 있는 저희 같은 형편에는 한없이 부러운 존재이기도 했어요. 어릴 때 같이 놀던 찌질이 왕웨이가 언젠가부터 동네 아이들을 다 무시하기 시작하고 군림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삶이 지긋지긋했어요. 왜 저희 부모님은 땅을 안 사고 늘 남의 밭에 죽어라 농사만 지으신 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엄마를 때리시고 왜 맨날 이런 거지 같은 삶의 반복인 거죠. 가난한 삶이 지긋지긋했던 저는 그 찌질이 못나니 왕웨이에게 조금씩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왕웨이는 어릴 때부터 저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가난에 지쳐 돈에 이끌린 거 맞아요. 저 참 나쁘죠? 왕웨이를 만나면 그 거만하고 못생긴 얼굴이 한숨이 나왔지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끔씩 예쁘게 입고 다니라며 왕웨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도 사주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왕웨이와 연인 사이처럼 발전은 했지만 왕웨이는 저를 좋아하면서도 항상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며 단속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이 삶을 벗어나고 싶었고 저도 정말 돈 많이 벌어 베이징에 가고 싶었습니다. 왕웨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의 일을 이어받아 했지만 저는 딱히 이어받을 만한 농가 일도 아니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가기로 했어요. 제가 대학에 간다니 왕웨이는 정말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이 지옥 같은 가난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공부하고 공모전에 당선되어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는 기숙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장학금 받고 기숙학교에 들어간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 몸부림쳤지요. 대학교의 첫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정말 공부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용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졸업해서 대도시에 나갈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숙학교 입학하고 난 뒤 계속해서 몸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러나 싶어 약을 먹고 이불 쓰고 푹 잠들었는데 그래도 몸은 계속 이상하고 너무너무 졸렸어요. 어떤 날은 점심시간까지 일어나지 못해 수업을 통으로 빠지고 잠을 자서 같은 과 친구가 무슨 일이냐며 데리러 왔어요. 제 증상을 들은 친구가 마지막 생리가 언제냐고 물었는데 그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왕웨이가 저를 찾아와 정말 갖은 폭언을 다 퍼부었던 날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대학에 가서 뭐 할 수 있겠냐며 이곳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돈 모을 생각해야지. 주제를 모른다며 저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이곳에서 나름 잘 살고 있는 왕웨이는 제가 대도시로 가는 게 엄청나게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날 그렇게 마구 퍼부어대다가 갑자기 저를 다시 달래기 시작하며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왕웨이를 뿌리치려 했지만 화냈다가 울었다가 달랬다가 반복하는 그의 모습이 조금 짠하기도 하고 제가 이곳을 떠나려고 막상 생각하니 지난 시간이 좀 아쉬움이 남는지 저렇게 난리를 치는 왕웨이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화내다 울다 달래다가 왕웨이가 마지막으로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다며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매일 같이 술 먹는 모습이 싫어 어른이 돼서도 술은 안 마실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한 잔만 마시고 헤어지자고 하도 애원을 하길래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어 한 잔 마셨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술이 약한 체질인 건지 뭔지 처음이라 정신이 없었고 일어나 보니 옷을 벗고 옆에 누워있는 왕웨이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실수로 보낸 밤이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을 줄지 정말 몰랐어요. 인생의 황금 같은 순간이 다가왔는데 왜 하필 지금인 거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를 포기해야 한다니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며 제가 너무 싫었어요. 하루하루 몸의 변화가 느껴지고 입덧이 시작되니 기숙사에 있기 어려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왕웨이를 만나고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그때 피식 웃고 있던 모습이 정말 메스꺼렸지만 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에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던 대학에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돌아오다니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연애도 하고 취업해서 베이징에 갈 거란 생각에 얼마나 들뜬 마음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너무 자괴감에 빠져들었고 우울했습니다. 부랴부랴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는 왕웨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제가 돌아오고 난 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임신해서 돌아온 딸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왕웨이와 결혼한 것을 조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선 그래도 왕웨이 집만큼 잘 사는 집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셨나 봐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살림이 시작되자마자 왕웨이는 너무 이상해졌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 딱 하루 좋아했던 것 같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여자는 살찌면 볼품이 없다며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살찌지 말라고 강요하고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걸 감사하며 복종하고 살라며 날로 폭언이 더 심해지더니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복에 겨워 주제를 모르고 저런다며 하루 종일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입덧이 심해 먹지도 못하고 사실 잘 씻기도 힘들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잠자리를 요구했지만 제 몸이 따라주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워 누워있고 구토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며 늘 불만이었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자리도 못하는 게 쓸모가 없다고 하더군요. 여자가 이렇게 게으르고 점점 볼품 없어진다며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친정집에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왕웨이에게 잘 보여 어떻게든 생활비를 많이 받아 보태주길 바라시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어 엄마에게 털어놨는데 엄마 역시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 잠자리를 못 챙기는 건 아내 된 도리가 아니라고요.
남자는 잠자리를 못하게 되면 바깥으로 돌게 되는 거니 네 책임이라고 말이죠. 너무너무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욕먹고 있다는 건 엄마에게도 알리지 못했어요. 도와주실 수도 없고요. 어떤 날은 들어오면 예뻐해줄 때도 있지만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김없이 남편에게 욕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간 대학인데 한 달도 못 다녀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 집에서 살만 찌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며 저는 손발이 모두 다 퉁퉁 붓고 지독한 가려움이 며칠간 지속되는 임신 중독에까지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벅벅 긁고 상처가 나고 정말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을 특히나 정말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러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저는 집에서 혼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술이 잔뜩 취해 남편이 들어왔을 때 울면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너무 괴로웠고 뱃속에 아이도 걱정돼서요. 그때 술이 취해 한참을 노려보던 남편이 저를 보며 돈만 쓰려고 한다고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며 소리치더니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리는데 그때 제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뚱거리다가 넘어지며 식탁 모서리에 배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아찔한 통증과 함께 다리 사이로 흐르는 뜨거운 액체를 느끼며 저는 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침대 위에서 남편에게 맞아 유산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죠. 난 이제 어쩌면 좋은가 걱정할 새 없이. 왕웨이와의 결혼 생활은 끔찍했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저에게 온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도 부잣집에 태어나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신이 이렇게 저에게 힘들 줄 몰랐었어요. 저는 이 남자와는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을 요구했죠. 남편에게 또 맞을까봐 겁이나 질끈 눈을 감았는데 그는 뜻밖에도 흔쾌히 이혼에 동의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대학에 간 뒤에 왕웨이는 제 오래된 친구인 장리를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장리는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굉장히 질투했었던 친구예요. 저처럼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기숙학교에 장학금을 받는 학교를 가지 못해 그냥 여기에 계속 살게 되었던 게 못내 아쉬웠겠죠. 제가 임신 중독으로 집안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장리와 둘이 놀면서 장리가 저랑 헤어지라고 종용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힘들었던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유산을 했지만 살은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었고 임신 중독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부었던 것도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정말 자괴감에 빠져 저는 한동안 페인처럼 술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집안에 처박혀 울고만 있었답니다. 그때 안사실인데 저는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은 건지 아무리 마셔도 잘 안 취하네요. 참 이상하죠? 그 사이 술이 많이 늘어서일까요? 그때 왕웨이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던 밤 저는 제가 한 잔 마시고 기억을 잃어서 술을 못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페인처럼 살고 있다가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장리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임신으로 집에서 힘들어했을 때 이미 장리와 연인 사이로 임신까지 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이곳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저를 너무 한심하게 보셨고요. 돈도 못 벌고 학교도 못 다니고 술만 마신다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도시로 나가 저 꼴 보지 말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기숙학교와 장학금은 택도 없지만 일단 도시로 나가서 생각해보자 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바로 떠났어요. 이곳에는 단 하루도 더 지내기 싫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돈을 모았지만 학비가 감당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생활비를 쓰느라 아무리 모아도 남는 돈이 없었죠. 떠나오면서 엄마에게 빌린 돈과 집에 생활비도 들어가고 이대로는 정말 답이 없겠더라고요. 대학교에 가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 겪은 일들이 떠올라 몸서리가 처지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포기란 절대 없다고 날마다 외치며 그렇게 매일 노력하며 도전했어요. 드디어 어렵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도 이제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엄마가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많이 편지를 했지만 저라도 살아야겠다 싶어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이렇게 독하게 학과 마치고 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악착같이 지내고 돈도 안 쓰고 안 사먹는 저를 보고 어느 날 같은 과의 한 친구가 저에게 샌드위치를 내밀며 너 그렇게 하다가 죽겠다 정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니? 라고 좀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모든 차별과 무시를 무너뜨리는 마법 같았습니다. 민호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서 가까워졌어요. 민호 덕분에 저는 대학 생활을 자신감 있게 보낼 수 있었어요.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해갔죠.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행복은 또 멀어지게 됩니다. 민호와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며 이제 졸업이 머지 않았는데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에게 몇 번 생활비를 보내달라 하셨는데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학과를 마쳐야 저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학기만 마치면 졸업해서 베이징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엄마를 생각하면 더 이상은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0만 원도 벌기 힘들거든요. 집에 보내줄 돈이 안 되어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민호는 한국에는 최저시급 정책이란 게 있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달에 평균 2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하며 한국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면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한국은 저희 우이안 지역만큼이나 열악한 줄 알았고 중국의 널리고 널린 시골처럼 낙후된 곳이 많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사실 한국을 엄청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고 약탈과 도둑이 넘쳐나고 한국에서는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해 안달이라고 봤거든요. 특히 왕웨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한국에 와서 안 사실이지만 중국은 유튜브나 해외 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이곳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문직도 아닌데 벌어봤자 34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 중국 시민들과 달리 아르바이트만으로 평균 200만 원을 번다는 한국인들의 삶에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저는 그 자리에서 민호에게 한국인들의 경제력에 대해 많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부 낯선 이야기들이어서 한국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한국의 인건비에 관해 궁금했던 적이 없었는데 민호의 말과 검색에 있는 정보가 일치하니 더는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민호가 보여준 믿음직스러운 행동에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민호는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했던 왕웨이랑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말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한국어를 배우는 것 뿐이었어요. 저는 전공을 포기하고 한국어 공부에만 열중하였고 취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검색해본 한국인들의 능력을 생각해봤을 때 도저히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학업적으로 똑똑하다고 인구의 96% 이상의 대학을 간다고 하니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일 것 같았어요. 중국에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는 일자리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한국 제조업 같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졸업할 때쯤 저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대로 저는 민호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참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감히 중국의 시골 같을 줄 알았다는 저희 과거 생각이 부끄러울 정도로 도시스러운 곳이더군요.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 저는 그 존재만 알 뿐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한국 생활은 전혀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민호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처음으로 유튜브 웹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세상에. 와 정말 이렇게 많은 영상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 K-팝과 먹방, 뷰티 채널 등 정말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겠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중국과 문화 차이는 상당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들어올 때부터 환경의 차이가 중국과는 너무나서 입국 때부터 압도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민호의 도움으로 한국의 한 제조업장에 취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수월하게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여 생산 라인에서 작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기계를 운반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서 항상 신경 써야 했고 불량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곳에서 그 일을 무려 3년 동안 쉬지 않고 했어요. 일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천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힘들 때마다 월급 통장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내가 평생 이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 월급 계좌를 볼 때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받는 돈은 제가 살면서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 계좌에 그만한 돈이 찍힐 수 있다는 것도 한국에서 처음 만끽해봤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일했어요. 중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쉬는 날도 특근 신청해서 수당 받고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이 돈을 다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부모님을 가난에서 구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퇴직금까지 받아 부모님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번 돈을 보여드리니 어떻게 생활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모았냐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니 부모님은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정말 살기도 좋고 의료시설도 좋으니 두 분 다 같이 한국에 가서 살자고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향에서 토지와 큰 주택을 사드리고 이곳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온 집안이 다 감격으로 울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왕웨이가 찾아왔어요. 여전히 무례한 얼굴로 저에게 왕웨이는 비아냥거리며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고 왔다니 안쓰러워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천슈, 너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니? 라며 폭언을 시작하려는데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고 멈칫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한 유튜브 채널이 뷰티 채널이었거든요. 이곳에선 배울 수 없었던 화장하는 법을 유튜브를 통해 배워 세련돼진 저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한국에서 고작 한 300만 원은 모았냐? 라며 빈정거리더군요. 이제는 이런 모습에 그가 놀랍지도 화가 나지도 않아요. 저는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중국은 많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것과 한국은 달라. 가난한 후진국은 바로 여기야. 네가 살고 있는 곳. 너는 한국에 가면 중산층에도 못 끼어 가난한 찌질이라고.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고 말이죠. 예전 같으면 왕웨이의 폭언과 다그침에 찍소리 못하는 저였을 텐데 이젠 저도 제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당황한 왕웨이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네요. 너 그 돈 정상적으로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지? 몸 함부로 굴려 벌어온 돈이 분명해. 후진국 한국까지 가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까지 말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왕웨이의 뺨을 때리며 쫓아내셨어요. 아버지도 이제 더 이상 왕웨이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된 거죠. 부모님을 뵙고 꿈을 이뤄드렸으니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저를 일깨워준 민호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 왜곡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튜브도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 배포하는 게 정말 안타깝군요. 중국에서 온 천슈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